사그레스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라구스는 대항해 시대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애니크 왕자는 이곳에 항구와 조선소를 세워 새로운 항로 개척을 위한 아프리카 탐험의 출발지로 삼았죠. 애니크 왕자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남쪽 항로를 개척해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오늘 이곳 라구스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지금 제 눈앞으로 대서양이 펼쳐져 있거든요. 마치 1400년대 어느 땐가 미지의 세계를 떠났다가 탐험하고 무사히 살아 돌아온 뱃사람들의 희망, 삶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이곳 한가운데 한 남자가 대서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항해왕 애니크, 포르투갈의 왕자였고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애니크 왕자는 세우타 총독 시절부터 소규모로 항해 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데이라 부근의 포르투산투 섬을 재발견하고 이후 마데이라 제도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427년 아조레스 제도를 재발견하고 식민지를 개척한 그에게 다음 목표는 아프리카 서해안의 보자도르 고지였습니다. 일명 암흑의 바다로 불린 이곳 바다로 수년간 끊임없이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여기 멋지게 라구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문장이 서 있습니다. 도시의 성격이 문장에 그대로 나타나죠. 바다가 있고 바다를 보고 있는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 그리고 포르투갈 왕실의 문장, 이 세 가지가 라구스인 거죠. 성벽과 바다와 포르투갈. 위치도 아주 절묘하게 이 옛 성벽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과 라구스 시 문장 옆에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항해가죠. 질 이아네스. 우리에게는 거의 무명이지만 대항해 시대의 역사에서는 바스코 다가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페르디난도 마젤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무려 14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1434년 암흑의 바다를 정복하고 돌아온 항해가가 바로 이 사람, 라구스 출신의 질 이아네스입니다. 애니크 왕자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냉철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목표죠. 지금의 서사하라에 있는 보자도르 곳이라는 곳을 넘어가는 거죠. 유럽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중해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보자도르 곳을 넘어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곳이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바다구나. 그런데 그 바다를 넘어가는 목표를 애니크 왕자가 세우고 1434년 질 이아네스가 그곳을 넘어갔다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인식의 한계를 깬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남쪽으로 해서 가는 바닷길은 포르투갈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대단한 항해가죠. 질 이아네스는 단순히 전설적인 공포의 뱃길 보자도르 곳만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보자도르 곳이 인간에게 허용된 한계라 생각했던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바꾼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그가 보자도르 곳을 넘어 마주한 바다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여느 바다와 같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탐험대의 신항로 개척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세우타 점령 후 본격적으로 항로 개척에 나선 애니크 왕자는 1418년에 마데이라 제도를 시작으로 아조레스 제도, 카보베르데 제도 등을 발견해 식민지화했습니다. 한편 보자도르 곳을 정복한 탐험대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남진해 시에라리온까지 진출합니다. 1460년
항해왕 애니크 왕자의 사망 당시엔 보자도르곤 너머로 2000km가 넘는 아프리카 서해안이 발견되었죠. 당시 애니크 왕자는 탐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프리카의 슬픈 역사가 막을 올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곳 라고스는 대항해 시대의 전진기지였습니다. 한때 세상을 개척하고 역사를 만들어갔던 도시죠. 그들의 꿈이 이렇게 세상의 바다를 그린 지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였던 유럽의 노예 무역이 시작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1441년 탐험대가 아프리카에서 사금과 함께 원주민을 싣고 오게 됩니다. 그곳의 인종과 자연 조건 등을 알기 위해서 애니크 왕자가 지시한 것이었는데요. 이 일이 뜻밖에도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쓴다고 비난하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상인과 지주들은 원주민이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로서 상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대항해 시대 때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서 향료 무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내륙을 개척하고 이곳을 탐험하는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탐험해서 인도로 가는 도중에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돈이 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노예입니다.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거대한 비극 중에 하나죠. 아프리카는 어떤 대륙일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무지하지만 여기 써 있다시피 아프리카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명이 모자이크처럼 몰려있는 거대하고 다양한 대륙이죠. 그러나 이 아프리카 대륙은 결국 유럽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에 대항해 시대가 있었던 거죠.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찬란한 그 시대에 큰 어둠입니다. 여기 포르투갈에 이 위세를 보여주는 지도가 그려져 있네요.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스페인보다 앞서서 세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서부를 건너서 동부를 거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는 중국, 동남아,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제국은 계속 확장됐고 제국을 따라 노예무역, 노예제도도 확장됐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세계화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아프리카와 신대륙, 아시아에서 행해진 반인류적 약탈과 원주민 착취는 유럽 최초로 개설된 이곳 라구스의 노예시장에서 그 불행의 씨앗이 발아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곳 라고스의 노예박물관에는 당시 노예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문건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상인단체가 이교도인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데려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노예가 금과 같이 정상적인 교역 물품이 된 거죠.
포르투갈의 노예무역은 불행히도 나날이 번성했습니다. 1500년대에 이미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인구의 10%가 노예일 정도였죠.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가슴 벅찬 장소인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유럽의 노예무역이 시작된 곳. 라고스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참 한적하네요. 이거 라고스. 한때는 대항해 시대의 전진기지였고,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섰던 도시인데, 지금은 이렇게 한적한 바닷가 작은 도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사람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의 현장을 찾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결국은 모든 게 유한하구나. 영원한 건 없구나. 대항해 시대를 열어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애니코 왕자는 또한 끔찍한 폭력인 노예무역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대항해 시대와 노예무역과 같은 건 우리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 사회의 빛을 찾고 어둠을 줄이기 위한 그 노력, 그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